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최근에 좀 놀라운 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굉장히 불우하고 힘든 기억만 가득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항상 불만이 가득했고 우울했고 화가 많았습니다. 실은 저의 부모님이 두 분 다 장애가 있으십니다. 두 분 다 말씀을 못 하십니다. 소리는 다 들으시는데 말씀은 아예 못 하십니다. 어머니만 같은 누군가를 부르는 정도의 소리만 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수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는 수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바보 같은 얘기지만 그땐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과 제 부모님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두 분 다 체육대회에 오셨었는데 정말 어디 숨고 싶을 지경으로 창피하고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어렵게 일을 쉬고 오신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요. 부모님이 수화를 시작하면 친구들이랑 다른 엄마, 아빠들이 제 부모님과 저를 번갈아가며 쳐다보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집에 가는 길에 부모님께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수화하지 마. 수화하지 말라고. 진짜 이상하니까 하지 말라고. 왜 엄마 아빠는 말도 못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집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과 저의 사이가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저 혼자 거리를 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거든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줄곧 반지하 신세만 졌습니다. 항상 눅눅해 벽에 핀 곰팡이는 저를 늘 기침하게 만들었죠. 아버지는 동네 간판 만드는 곳에서 직원으로 일하셨었고 어머니는 공장 다니셨는데 그땐 장애인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많았고 돈도 덜 주는 것도 많았어서 아마 제값 못 받고 일하셨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 써주는 것도 많지 않으니 부모님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셨던 거죠.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저 맛있는 거 먹이겠다고 시장에서 통닭도 사다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옷도 사다 주시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틀어질 대로 틀어져 버린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에도 없는 싫은 소리를 하며 부모님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나도 양념통닭 먹고 싶어. 이런 싸구려 시장통닭 말고. 싫어. 요즘 이런 거 누가 입는다고 그래. 내가 어린애야?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시절을 떠올릴 때마다 정말 후회가 많이 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결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관심에 대한 결핍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 분명 의심치 않지만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만큼 제게 신경을 안 써주시니까 그게 이상하고 나쁜 마음으로 표출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변명이 되진 않겠지만요. 아무튼 그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부모님 속을 참 많이도 썩였습니다. 중학교 입학할 때는 분수에도 안 맞는 비싼 교복을 사 입겠다고 부모님을 졸라서 난감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가 가장 사춘기의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만 하면 부모님한테 빽빽 소리나 지르는 한심한 녀석이었죠. 그때 제가 살던 곳이 낡은 빌라 반지하였는데 그 빌라 건물 사람들이 저만 보면 부모님 말 좀 잘 들으라고 한 소리 하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바로 위인 2층 아저씨를 자주 마주쳤는데 마주치기만 하면 잔소리 폭탄을 들어야 했습니다. 재석이 학교 가냐? 예, 안녕하세요 아저씨. 너 이 녀석 어제 또 엄마한테 소리 질렀지? 예? 너 임마 너 소리 지르는 거 아저씨 방 창문으로 다 들어와 임마.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부모님이 몸도 성치 않으신데 너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냐? 안 그냐? 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지. 허구한 날 소리만 빽빽 지르다가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 너. 예. 아저씨가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이야 임마. 아저씨 아들 없으시잖아요. 하하. 그치. 아저씨는 딸이 있지. 야 임마. 아저씨가 너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넌 내 손에 죽었어 임마. 그러니까 부모님 말 잘 들어라. 예.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어깨 피고 허리 피고 임마. 알겠지? 예. 2층 아저씨의 잔소리가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적이 많았지만 아저씨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희 먹으라고 2층 아주머니가 반찬이나 과일 같은 걸 가져다 주시기도 하셨고 2층 아저씨는 시내에서 저 만나면 과자랑 아이스크림도 많이 사주셨거든요. 다 저를 생각해서 잔소리를 하신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들을 중2가 아니었죠. 여전히 제 신세를 한탄하고 남의 삶을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어리숙한 아이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쫓을 용기도 열정도 없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는 찌질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제가 중2 때 2002년이었습니다. 아시죠? 2002년 8월에 강한 태풍이 덮쳤던 것을요. 그때 제주도에 있던 600년 된 나무가 부러지고 오봉댐도 무너지고 집이며 차며 다 잠겼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때 강릉에 살고 있었습니다. 네, 태풍 루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 강릉에 바로 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하루가 어땠는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학교 개학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생각하면서 아침에 준비하는데 어머니가 하는 소리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봤더니 우산 가져가라고 오후에 비 많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정말 하늘이 심상치 않긴 했지만 이깟 비쯤이야 그냥 맞고 말지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쯤 되니까 정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5교시가 끝나고 6교시가 되었을 땐 진짜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말도 안 되게 많이 왔었습니다. 시야가 트이지 않고 눈앞이 하얘질 정도로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뿐이겠나요? 바람도 엄청 불었습니다. 운동장 화단에 있는 나무들이 힘겨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재석아, 우산 가져왔냐? 아니, 가져올 걸 그랬어.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오냐? 태풍이라잖아. 뉴스도 안 봤냐? 내 우산 쓰고 같이 가자. 우리 집이 뉴스를 보겠냐? 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야, 그러지 말고 가는 길에 문방구에서 게임 한 판 할래? 오늘 같은 날은 아무도 없을걸? 그럴까? 좋아, 가자. 정말 철이 없던 저는 그 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룰루랄라 친구랑 하교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교문이 가까워졌을 무렵 시끄러운 빗소리를 뚫고 익숙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서서 애타게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아이들을 데리러 온 부모님들이 학교 앞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정신없이 교문이 북적였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모두 어머니를 힐끔거리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어머니도 저를 발견하셨고 한 손에 제가 초등학교 때 쓰던 로봇 우산을 들고 제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야, 재석아, 너희 엄마 아니야? 친구의 말에 저도 모르게 친구를 뿌리치고 어머니의 손에서 우산을 낚아채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당시 진절머리 나게 싫었던 그 소리를 뒤로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집까지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펑펑 울었습니다. 친구한테 창피한 것도 있었고 어머니한테 죄송한 것도 있었고 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게 깊은 잠에 빠졌었습니다. 자는데 옷이 좀 축축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얼굴에 물이 묻은 것 같기도 하고요. 눈은 감은 채 정신만 차리고 있었는데 점점 정신이 들수록 주변이 시끄러운 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글쎄 제 방이 온통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눈을 비비는데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젖어든 낡은 이불들이 제 옷까지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이 거실 겸 안방 하나에 작은 제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런 구조였거든요. 제 방에 작은 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흙물인지 하수구물인지 모르겠는 구정물이 콸콸콸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로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이 더러워서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불투명한 물 때문에 맨날 밟던 제 방의 바닥이 어느 쯤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내딛어서 손만 뻗으면 방문을 열 수 있을 텐데 너무 무서워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려 침대 위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물들은 제게 빨리 나가라고 재촉이라도 하는 것처럼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침대 전부를 삼켜버린 물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도 듣기 싫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창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로봇 우산을 창문으로 넣으며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엄마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것처럼요.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빗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치시면서 제 방 창문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근처에 있는 나무 판자를 창문에 가져다 대자 콸콸 쏟아지던 물이 쫄쫄쫄 흘러 들어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방 안을 살폈습니다. 제 옷과 가방, 책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침대 아래로 내려가야 해. 주문을 걸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꼬마야, 아저씨 말 들리니? 네, 누구세요? 아저씨, 저 들려요.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는 여기 2층 사는 아저씨 친구인데 너희 엄마 소리 듣고 왔거든. 꼬마야, 지금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어?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서 침대 밑으로 못 내려가겠어요. 그래. 아저씨가 꼭 살려줄게. 그런데 여기 창문이 너무 작아서 아저씨가 내려갈 수 없거든. 거실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 좀만 용기 내볼까? 잠깐만요, 아저씨. 잠깐만요. 제가 가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 아저씨랑 엄마랑 여기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간다 생각하고 물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물에 빠진 게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거다. 계속 주문을 걸었습니다. 요동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수압 때문에 꽉 닫혀버린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어떡해요, 아저씨. 문이 안 열려요. 어떡해요, 아저씨. 이거 진짜 안 열려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기다려 꼬마야. 위험하니까 문에서 떨어져. 아저씨가 갈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저는 문 옆에 있던 옷장에 기대어 소리 지르며 울기만 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어머니가 계속해서 우산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더니 제 방문이 들썩였습니다. 들썩들썩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던 문이 힘겹게 열렸습니다. 꼬마야, 이리 와. 창문 너머로 들리던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온몸이 젖은 아저씨는 저를 데리고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거실도 이미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신 겁니다. 현관을 힐끔 보니까 현관 밖이 깜깜했습니다. 나중에 나가서 보니까 현관문은 거의 끝까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창문으로 저를 밀어주셨습니다. 뒤따라 아저씨도 나오셨고요.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도 온몸이 젖은 채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만났다는 안도감에 어머니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저씨 피나요? 그러게. 아저씨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너는 어디 다친 곳 없니? 네, 저는 괜찮은데. 아저씨의 오른팔은 물과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티셔츠도 피로 얼룩질 만큼 많은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저씨는 제가 얘기하고서야 알아차리셨는지 물 위에 떠다니던 수건으로 아픈 팔을 꾹 누르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수화로 아저씨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아저씨는 알겠다고, 괜찮다고 웃으면서 말하셨습니다.
웃고 계셨지만 다친 팔이 아프신지 계속 팔을 꾹꾹 누르시더군요. 아저씨 얼른 병원 가보세요. 수건도 다 피로 젖었는데. 그래야겠구나. 아저씨 가야겠다. 어머니가 또 옆에서 수화를 하셨습니다. 아저씨는 무슨 뜻이냐는 듯 저를 보셨습니다. 엄마가 전화번호라도 알려달래요. 나중에라도 살해야 한다고. 아이고 아닙니다 어머니. 사람이 사람 살리는 건 당연한 거죠. 저도 자식분 부모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저씨는 왼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오른손은 피를 뚝뚝 흘리시며 사라지셨습니다. 때마침 아버지가 집으로 달려오셨고 집을 잃은 저희는 이재민 쉼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반지하, 지하 신세를 전전했던 저희였지만 이런 재난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최악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의 절정이었던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리광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요. 쉼터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동네 유명한 음식점 사장님 가족도 있었고 초등학교 때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강릉에 있던 강원도에 있던 한국에 있던 그 누구나 그 재난의 피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 힘든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더운 9월이었는데 수백 명이 함께 모여 제대로 된 냉방시설도 안 갖춰 있으니 한여름 날씨보다 더 덥게 느껴졌지만 그 누구도 더위에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뉘일 곳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민 쉼터에서의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정신이 많이 없었지만 저를 구해준 아저씨의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봤거든요. 분명 그 아저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있었구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저씨? 그날 그렇게 갖고 걱정이 돼서 친구 녀석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 알지? 너희 집 2층 사는 아저씨. 그 아저씨랑 내가 친구거든. 제가 걱정돼서 오셨다고요? 그래. 어머니랑 아버지도 여기 계신 거지? 네, 그럼요. 저는 조금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본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가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셔왔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이분이 저를 구해준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아버지는 몇 번이고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건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소리치시지 않으셨다면 못 들었을 거예요. 엄마가 소리친 거 듣고 오셨던 거예요? 응. 그 2층 아저씨가 다리를 다쳤대서 잠깐 갔던 거였었거든. 근데 자꾸 누가 소리 지르는 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나가보니까 어머니가 거기 서 계시더라고. 그랬구나. 그래, 녀석. 너 듣자 하니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며? 이제 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내 정신 좀 봐. 이거 부모님하고 나눠 먹어. 이거 제가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사온 건데 좀 드세요. 아저씨는 제게 무거운 검은 봉다리 2개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드시라며 입모양을 크게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혹시 잘 못 알아들으실까봐 배려해 주신 거였죠. 그게 또 괜히 찡했습니다. 근데 아저씨, 팔은 괜찮으세요? 아저씨는 누가 봐도 안 괜찮아 보이게 팔에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뒤늦게 알아차린 제가 물어보자 아저씨는 괜히 큰 소리로 웃으셨습니다. 하하, 남자로 태어났으면 이 정도 훈장은 있어야지. 아저씨는 괜찮다. 많이 다치셨죠? 조금 꼬맨 정도야. 걱정 안 해도 된다. 조금 꼬맸다고 하기엔 팔 전체에 붕대를 하고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제가 제 차 괜찮은지 묻고 제 부모님도 아저씨에게 괜찮으신 건지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는지 물어보자 아저씨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며 급하게 일이 있어서 이제 가봐야 한다며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아쉬웠지만 그때처럼 아저씨의 뒷모습을 눈에 담으며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죠. 아저씨가 가져온 봉투에는 김밥, 빵, 우유, 과자, 라면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쉼터에 있는 동안 제대로 된 한 끼 먹어본 적도 없었고 군것질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어머니는 감사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아저씨는 그 이후에도 종종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먹을 것을 사오시던 날도 있었고 저와 제 부모님 옷을 사오시던 날도 있었고
제 책가방을 새로 사주신 날도 있었습니다. 우와, 아저씨, 이거 나이키. 아, 요즘 애들은 나이키가 최고라던데. 아저씨가 잘 골랐구나. 이거 진짜 비쌀 텐데. 저 이런 가방 처음 받아봐요. 비싸긴 뭘. 그냥 네 생각나서 산 거니까 그냥 받아. 대신 이 가방 메고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 잘해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낡고 해져도 무슨 보물단지라도 되는 마냥 아끼면서 가지고 다닌 가방이었습니다. 이재민 쉼터에서 몇 달 지낸 저희는 새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집 말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의 친척분이 사시는 곳 근처였습니다. 강릉에서 많이 떨어진 강원도를 벗어난 지역이었기에 가기 전에 아저씨께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아저씨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연락처도 모르는지라 예전에 살던 빌라 2층 아저씨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2층 아저씨와 저를 구해준 아저씨가 친구였으니까요. 글쎄다. 걔가 이 동네 사는 게 아니거든. 네? 그럼 어디 사는 분인데요? 저기 속초 알아? 속초. 네, 알아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속초에 사신다고요? 이 동네 분이 아니었어요? 쉼터에 자주 오셨었는데. 그래, 그랬지. 걔가 그래. 정이 많아서 자기네 가게도 난리가 났는데 그러고 다닌다니까 걔가. 가게요? 그 아저씨 낚시 가게 하거든. 그 태풍으로 여기만 난리 난 줄 아냐? 그 속초도 지금 말이 아니야. 가게도 물난리에 3일 밤낮으로 물 퍼나르고 지금 장사도 안 될 텐데 생판 모르는 남까지 챙긴다고 일주일에 2번 여기로 오니 내가 다 답답하다 이거지. 그랬구나. 왜 여기 오신 건데요? 에? 왜긴 왜야? 너 때문이지. 네가 자꾸 신경이 쓰인단다. 그렇게 파란 쪽을 거덜내고서 살려놨으니 지도 신경이 쓰이나 보지. 아저씨 팔 많이 다치신 거래요? 너 못 들었냐? 무려 200바늘을 꿰맸단다. 200바늘. 팔이 붙어있는 게 다행이지. 어휴, 그 흉 떠보면 너도 소름이 돋을걸. 전혀 몰랐습니다. 아저씨의 팔은 언젠가 붕대가 감겨져 있었고 아프다는 말이나 몇 바늘을 꿰매셨다는 말을 일체 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무튼 네 말은 너 이사 간다고 전해달라 이거지? 네, 어떻게든 살해하고 싶다고 엄마 아빠가 그러셨어요. 번호 알 수 없으면 저희 전화번호라도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래 알겠다. 아저씨가 잘 전해줄게. 감사합니다. 이사 가서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소리 좀 그만 지르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아저씨.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강원도를 떠났습니다. 저는 아예 새로운 지역에서 16살을 시작했고 어머니 아버지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반지하 신세를 벗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이전과 같은 일이 생길까 봐서요. 그래서 그때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빌라 1층에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 바뀐 집, 새로운 학교, 새 친구들에 적응하느라 중학교 3학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하다 보니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공고에 가고 싶었거든요. 공부 같은 건 제 적성에 안 맞으니까 일찍 취직해서 돈이나 벌 생각이었죠. 그런데 주변에 어디 공고가 있는지도 안 찾아보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뺑뺑이 돌려 가게 된 인문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공부나 해보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이키 책가방을 볼 때면 문득 그때 그 날이, 그때 아저씨 생각이 났었죠. 하지만 아저씨에게 연락이 오진 않았습니다. 2층 아저씨가 저희 얘기를 잘 전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여쭤보니 2층 아저씨 번호는 모른다고 하셨고 고작 중고등학생이던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그냥 제 추억 속의 영웅처럼 빛나는 존재로 추억하며 그날을 따뜻한 기억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제가 사춘기가 빨리 왔다가 빨리 간 편이었더라고요. 친구들이 허구한 날 게임방 가고 학원비 빼돌려서 놀고 담배 피고 할 때 저는 다 싫다고 하고 학원 다녔습니다. 별로 관심이 가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힘들게 돈 버시는 것도 깨달았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도 알았고, 그렇게 힘들게 버신 돈으로 제 학원비도 내주시는 걸 알았기에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3년 내내 올바른 모범생의 생활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 저한테 시비 거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부모님들이 장애가 있으셔서 그런지 그게 친구들한테는 놀리기 쉬운 상대로 느껴졌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급격하게 키가 커졌거든요. 몇 번 놀리던 애들 한 방씩 먹여주니까 그다음부턴 안 건들더랍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보다 나름 편하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죠. 솔직히 대학교까지 가는 건 제 수준에 너무 사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비싼 등록금 부모님께 손 벌릴 순 없고, 대출을 받자니 나중에 어떻게 갚을지 막막하고, 장학금은 택도 없는 얘기였고요. 그래도 공부한 게 아까워서 전문대라도 가자 하고 전문대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딱 뭐를 해야겠다, 무슨 직업을 가져야겠다 이런 건 없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전문대라도 나오면 직업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진다고 하셨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등록금은 첫 학기는 부모님이 도와주셨고, 그 다음부턴 학자금 대출받아서 다녔습니다. 처음 1년 다니고 군대 다녀와서 다시 1년 다니고 졸업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뭘 배웠냐면 요리를 배웠습니다. 간을 엄청 잘 맞춘다거나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지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졸업하고서도 요리 관련된 일을 하고 싶을 만큼 재미도 붙였습니다. 제 이런 마음이 닿았는지 졸업 후에 과 선배 가게에서 좋은 기회로 매니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졸업한 선배였는데 선배들 통해서 술자리에서 만나서 인연이 닿았었거든요. 제가 막 졸업할 때 선배가 강남에 고깃집 하나 차릴 건데 매니저로 같이 일해볼 생각 없냐고 하길래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땐 월급 많이 준다는 말에 혹해서 했네요. 자리도 좋았고 고기도 제일 좋은 거 썼던 선배의 가게는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돈을 많이 번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저의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몸도 성치 않으신 분들께서 돈 버시겠다고 멸시받고 눈치 받는 걸 자식으로서 보기 힘들었거든요. 제가 빨리 성공해서 새 식구 편히 살 수 있는 집도 사고 싶었고, 부모님 귀 들리실 수 있도록 수술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꿈을 이루기도 전에, 뭔가 보여드리기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저희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연달아서 돌아가셨거든요. 외할머니가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혼자 사시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외삼촌이 모셨고,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다니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부고 소식 듣고 급하게 같이 일하는 형차 빌려서 부모님 모시고 전라도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3일장 끝내고 저랑 아버지는 먼저 서울로 올라왔었습니다. 어머니는 외삼촌이랑 숙모랑 할머니 물건 정리하면서 며칠 더 계시다가 올라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그럼 올라오시기 전에 문자 하세요. 제가 모시러 올게요. 여기서 터미널도 멀고 엄마 멀미도 심하시니까 괜히 고생하시지 말고 꼭 문자 하셔야 해요. 알겠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분명 걱정하지 말라며 알겠다고 하셨는데 어머니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터미널에 가려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시던 중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따라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고 복잡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 어머니에게 못한 것만, 상처 드린 것만 생각나면서 후회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고등학생 때부터는 말도 잘 듣고 부모님 챙겨드리려 노력했지만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잘해드릴 걸, 어머니가 내게 주신 사랑의 반만이라도 드릴 걸 하며 정말 많이 울고 땅을 쳤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한동안은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던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이젠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그 소리를 그땐 왜 그렇게 싫어했는지 눈물만 나왔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에게만큼이라도 후회 없이 효자 노릇하자며 수술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게 되신 시기도 길고 연세도 있으셔서 수술의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비용은 많이 비쌌고요.
고민을 하던 중 예전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를 보고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그 기억이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수화로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재석이 목소리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고 싶다. 그 생각이 나자마자 아버지한테 수술하자고 권했습니다. 잘난 거 없지만 제 목소리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가 제 목소리를 들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버지 수술은 잘 되었고 재활도 열심히 받으셨습니다. 수술 끝나고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제 목소리 들려드렸더니 아버지가 엄청 많이 우셨습니다. 너무 행복하다며 어머니도 같이 들으셨으면 너무 좋았을 거라며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새로운 취미가 생기셨습니다. 바로 뉴스 보기였죠. 평생 TV 소리라곤 제가 보는 만화 영화나 예능만 울려 퍼지던 저희 집에 뉴스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신문을 좋아하셨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보는 게 재밌으시다고요. 이제 그걸 소리로 들으실 수 있으니 얼마나 더 재밌으시겠어요. 아버지는 같은 뉴스여도 이 채널 저 채널 바꿔가시며 아주 흥미롭게 들으셨습니다. 그걸 보는 제 마음도 엄청 뿌듯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거실로 가보니까 뉴스가 한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뉴스를 자세히 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좋은 사람이 참 많다면서요. 뉴스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수에서 트럭 한 대가 바다에 빠졌더랍니다. 사고였나 봐요. 그런데 그걸 본 한 청년이 바다에 뛰어들었대요. 트럭에 있는 사람들 살리려고요. 그런데 그때 파도가 거세진 건지 청년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본 청년의 아버지가 몸을 던져 자신의 아들을 구하고 트럭에 있던 모녀를 구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어서 바다에 뛰어들었던 아들의 인터뷰가 나오더군요. 아버지께서 평소 의협심이 강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아버지는 예전에 태풍 루사 때도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그 사고로 팔을 200바늘이나 꼬매셨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 것처럼 번뜩이더라고요. 제 목숨을 구해주셨던 2층 아저씨의 친구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년의 인터뷰를 자세히 보고 그 청년의 얼굴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그때 그 아저씨의 아들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방송국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고의 당사자가 맞는 것 같은데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죠. 당연히 안 알려주더라고요. 대신 얘기를 전달하겠다고 하길래 제 전화번호도 같이 남겼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제 목숨을 구해줬던 아저씨의 아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그 방송국에서 연락처를 받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네, 맞아요. 저 강릉에 살던 황재석입니다. 그때 아저씨께서 제 목숨 구해주셨어요. 연락이 안 닿아서 궁금했는데 드디어 연락이 되었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그쪽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그 아들이 제 질문에 그러라고 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여수로 출발했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아저씨는 이미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이었거든요. 아들을 통해 아저씨가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어떤 분이셨는지 들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꼬박 5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끝에 아저씨의 아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의 아들은 이제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청년이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저씨만큼이나 좋은 사람이겠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부른 곳은 낚시터였습니다. 낚시 장비를 판매하시던 아저씨가 낚시터까지 차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걸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날 아저씨의 아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아저씨가 어떤 분이셨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지요. 아저씨는 그 아들의 말대로 의협심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평소에도 지나가던 할머니가 가방 하나만 들고 가셔도 그냥 못 지나치셨고,
언제든 무슨 사고가 날 것 같다 하시면 제일 먼저 몸을 던지셨던 분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도 종종 하셨답니다. 이건 저도 몰랐던 얘기였는데 아저씨의 어머니도 장애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힘든 점도 많았고 사춘기 때는 부끄러운 점도 많았다고 아드님께 고백하셨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정이 더 갔다고도 하셨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또 그때 아저씨 생각이 나서 코가 시큰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뵐 수 없는 그분을 사진으로나마 추억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혹여나 아저씨 뵙게 된다면 꼭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거든요. 아저씨는 지금 안 계시지만 아드님께나마 그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감사라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때 병원비도 드리지 못했고 받은 것도 너무 많고.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저도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그 돈 받으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질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걸 원하시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그 돈을 받으면 저희 아버지를 욕보이는 게 될 것 같네요. 아, 어떻게든 보상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의 바람이기도 하셨고요. 저 그러면 혹시 괜찮으시다면요. 그 돈 기부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럼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고 저도 그 편이 훨씬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생전 기부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해야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던 저였습니다. 그건 정말 부자들만 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대출 많은 학생에 부모님은 두 분 다 장애가 있으셨으니 남한테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 청년의 말에 한번 기부를 할 만한 곳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 대상은 아픈 혹은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가 될 수도 있었고 미혼모가 될 수도 있었고 혼자 힘들게 사시는 노인분이 될 수도 있었고 장애가 있는 가족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금액도 중요치 않더라고요. 한 달에 단 몇천 원을 기부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니 저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진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눈이 갔고 저는 그들을 위해 기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의 상의 끝에 제 유년 시절처럼 몸이 불편한 부모님,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500만 원이라는 돈을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에게 겨우 하는 수준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저에겐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랑 한 달 생활비로 100만 원 조금 넘게 썼을 때였는데 50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죠. 진짜 대단하세요. 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아저씨 이름으로 기부했으니까요. 네?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요? 그럼요, 당연하죠. 원래 아저씨께 드리려고 했던 돈이니까 아저씨 이름으로 기부했죠. 아저씨의 선한 마음이 돌아가신 후에도 닿으셨다고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전 이미 하늘에 있었을걸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 능력이 되는 선에서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자연재해로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선한 사람도 많고 성실한 사람도 많고 배려 많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면서 재해구호협회에 저도 한몫 보탬이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빠르게 상황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